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서성열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어서와 농사상은 처음이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마 농사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농업사상, 농민사상 이렇게 라고 알고 있지만 농사상은 아마 다들 처음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 농사상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는 코로나19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생태학적 위기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대 산업 문명과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방식 중에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공장식 축산과 산업화된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 롭 월러스라는 분은 코로나19의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다국적 기업의 식량 생산 체계와 산업농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농기업은 오랜 시간 진화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병원체가 애초에 등장하지 않도록 생산 공급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길러내는 땅과 소농을 보호할 생태농업, 대한농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태운동, 생태주의를 표방하면서 처음 시작한 잡지가 녹색평론인데요. 이 잡지를 발행한 김종철 선생님도 근대 산업문명의 대안으로 농적 삶과 농적 순환 사회를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비상사태, 그러니까 기후위기 같은 비상사태는 생명순환과 농적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빚어진 것입니다. 땅의 고통은 기후의 역습으로,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성찰하면서 농적 삶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우리 시대의 대안의 삶의 방식으로 저는 농적 삶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에 관한, 농민과 농업, 농촌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농적 삶을 위한 사유, 농사상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농사상은, 이 사상을 제가 생각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 자신의 어떤 실존적 물음, 철학적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북반구의 도시민의 삶을 흔히 산업적 생활 방식, 근대적 문명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 남반구 사람들, 또 남반구의 자연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남북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North South Proble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적도 기준으로 이 남북 문제를 좀 풀어내면, 적도 기준으로 대략 지구의 북반구에 집중된 공업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있죠, 좀 잘 사는 나라들과 남반구에 걸쳐 있는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라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PPT 보면 근대적 문명 생활이라는 것은 남반구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란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1세계, 2세계, 3세계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1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2세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냉전이 한창이던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지지하지 않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나라가 모였는데 이들 나라를 제3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나라는 서구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에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제3세계란 말보다는 남반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흔히 북반구는 잘 사는 곳, 남반구는 못 사는 곳으로 구분해 오고 있는데요. 남반구는 단순히 지리적 용어는 아닙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반구의 식민지가 남반구이고 북반구의 농촌은 북반구의 도시의 식민지입니다. 북반구의 남반구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세계 식량 체계 속에서 북반구와 남반구 소농들은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말에 따르면 북반구 소농 농부들의 위태로운 삶은 남반구 농부들의 소농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북반구보다 남반구의 농민들이 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남반구의 소농의 고통을 언급할 때는 북반구의 소농의 고통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남반구란 말은 가난과 불평등, 억압 이런 부분들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격차, 남북의 문제를 문화인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스지 시니치는 우리에게 수치로 알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80%의 자원을 소비하고 GDP의 86%, 이산화탄소 배출의 75%, 전화회선의 74%를 점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자동차의 32%를 소유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22%를 배출하며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가축 사료로 소비하고 있다. 1940년까지 인류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양의 강물 자원을 미국인이 지난 60년 동안 소비했다. 미국인 1인당 방글라데시인 168명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게 미국인이 대표적으로 북반구 사람을 대표하고 방글라데시 사람이 남반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의 보다 북반구가 남반구 사람의 100명 이상의 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상의 인간 모두가 북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 4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북미인의 라이프 스타일, 아까 말했던 근대 문명의 생활,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치는 산업적 생활 방식의 대안으로 슬로우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슬로우 라이프란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로우 라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로우 라이프라는 말에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주말강 낚시,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서 직접 만든 요리, 오후의 낮잠, 텃밭이 있는 생활, 깨끗한 물과 공기, 에코하우스, 채식, 친구들과의 잡담, 정원 가꾸기, 일요 목공, 아침 산책, 아이 키우기, 비폭력과 평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은 북반구 도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스지 시니치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요. 슬로우 라이프, 웰빙, 자연주의 등을 표방하는 초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슬로우 라이프, 웰빙, 자연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겁니다. 북반구 도시민들 선호한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주말의 아웃도어 라이프 등의 실상도 결국에는 그 다국적 기업들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세계 경제 체제를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소확행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상의 일본어죠. 일상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휘게는 덴마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 라곰은 스웨덴이죠.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옥함 프랑스. 여유롭고 편안한 삶 등.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유행은 제가 보기에는 생태학적 위기 시대에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적 삶에서 오는 고통이죠. 도시 생활의 고통들에서 오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생태주의와 생태적 삶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반구 도시민이 생태적 삶을, 에코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농업과 농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시대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남반구 소농이거든요.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시니치는 북반구 도시민들에게 생태적 삶을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반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뺄 것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반구 도시민들이 슬로우 라이프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릴 만한 삶의 내용들을 생존의 위기에 있는 남반구의 농민들도 그러한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생태적 삶, 자연 친화적 삶, 자연주의적 삶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반구 소농의 고통을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인류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집약되는 것은 남반구 농민의 삶, 소농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소농의 삶을 말하지 않는 생태주의는 이미 자본에 장식된 언어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삶을, 굿 라이프를 제시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좋은 삶이라는 것은 칸트의 말처럼 보편성을 가져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반구 도시민의 삶은 남반구 소농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북반구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좋은 삶이 인류 보편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교수 같은 분은 서구 산업주의 문명의 확대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앞서 말했던 제3세계의 민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에는 산업 문명의 비인간성과 반생명성 그리고 파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오늘날 산업적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인간 생존의 근원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의 민중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종철 선생님은 말합니다.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오가와 하루이사도 근대 일본의 실학이
한국을 식민지로 수탈하는 부도덕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이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덕성을 지닌 실학 개념 구축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착취해 왔던 제3세계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제3세계 고통들, 식민지 지배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고통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학자 모두 오늘날 생태 위기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력을 제3세계로부터, 남반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학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남반구 소농의 입장이 오늘날 새로운 삶의 방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보편성은 지구촌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실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반구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소농의 입장에서 좋은 삶이 지구촌에 사는 모두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껏 북반구의 산업적 생활 방식을 근대적 문명 생활이라고 지켜 세우며 그렇게 살지 못한 남반구의 삶을 후진적이고 미개하다고 경멸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뚜에밍 교수가 있죠. 유명한 교수가 세계적인 신학자 이버트 커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땅이며 우리의 선생은 그 땅에 대대로 살아온 사람, 바로 농민을 말하겠죠. 지금도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바로 남반구에 살아가는,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땅의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남반구의 소농, 이들의 저력에서 우리는 지구 환경 파괴와 인류 기아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마 한국의 학술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는 산업적 생활 방식의 대안으로 생명 농업의 토대를 둔 소농 중심의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고 이를 지지하는 삶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농적 삶, 어그레리언 라이프라고 칭하고, 농적 삶을 위한 사유를 농사상, 신학에서는 농신학이라고 말하고 철학에서는 농철학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적 삶을 위한 사유를 농사상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농적 삶을 위한 사유, 농사상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다, 농사를 짓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농부, 농민, 또 세 번째 뜻은 농사, 농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리고 중국어로는 농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노우라고 읽는데, 모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농사와 농부에 관한 뜻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의 갑골문은 농기구를 손에 잡고 밭을 경작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시라카와 시스카는 지는 원래 농자 밑에 진짜죠. 지는 원래 대합으로 만든 실용적 도구이고, 이는 가래, 보습, 괭이 종류의 농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회자에서는 농기구가 아닌 새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란 뜻도 동틀 무렵 농사를 짓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죠.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농은 농사, 농부와 관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나온 출판물을 보면 농이라는 한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이라는 한 글자는 농업과 농민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국 농업 문제에 천착해온 학자들은 이렇게 농업, 농민, 농촌 이렇게 삼농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농사를 짓는 농민, 그 농민이 살아가는 공간인 농촌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따라서 농이라는 한 글자는 삼농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상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는 거죠. 예. 농적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적 삶이라는 말은 국내 논문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농적 삶을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면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농적 삶이란 말은 일본에서 이렇게 온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농적 생활로 사용되어 있고요. 농적 생활, 농사 체험이라는 표현의 등장은 일본에서 농적 생활, 농사 체험이라는 표현의 등장은 농업과 농사라는 말에 구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경제 시스템 속에 있는 산업의 한 분야이고요. 시장에서 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둘러싼 경쟁을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은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농약과 화학 비료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이 농약과 화학 비료라는 것이 결국 기후 위기를 이렇게 오게 하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농사는 인류 역사 속에 지속되어 온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대학 명예교수 우자와 히로후미는 농사는 인류를 특징 짓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본래의 생활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농사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농사는 산업적 농업이 아니라 전통 농업, 생명 농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생명 농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적 삶, 농적 생활이란 산업 문명, 산업적 농업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니라 전통 농업의 토대를 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상이란 말은 한국에서 학술 용어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농철학 학원장 황용성 교수는 농사상과 농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유일한 것 같은데요. 농철학 학원의 홈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철학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철학은 대지가 생명력의 근본이란 사실을 체득하는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철학은 서로 죽이는 악순환에 대한 참회의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철학은 이용과 소유의 가치관에서 감사와 경외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인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말하면서 오늘날 지구 환경 파괴와 이를 반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지구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서구의 근대 산업주의가 생명의 토대인 대지를 수탈함으로 빚어진 결과다라고 보고 있죠. 그가 말한 농철학은 땅을 수탈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참여하고 땅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임을 체득하여 경애와 감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실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참여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반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농철학 오늘 설립 취지를 보면 농철학의 목적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이제 농학자들, 제가 이제 황영선 교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황영선 교수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황영선 교수는 농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경외, 감사, 겸손, 자주, 협동의 가치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농적 삶을 통해서 근거한 농철학의 회복이 사회와 지구를 변혁할 수 있다고 황영선 교수는 얘기하고요. 그가 말한 농적 삶은 제가 주장하는 생명농업의 토대를 둔 소농의 삶과 꾀를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PPT에서 말하는 한국 농학자들이 있어요. 농학자들이 말하는 원래 이제 농업 사상,
농업 철학이라고 농학자들 이제 이과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용어이고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농학자들이 농업 철학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학자들은 농업 철학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농본 사상, 농본주의를 말하는데요. 농본이라는 것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출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계에서 나옵니다. 한 무제가 BC 178년에 처음으로 농사일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적전을 설치하고 이제 몸소 쟁기로 밭을 갑니다. 문제는 이 권농 행사에서 농천하지본이라고 말합니다. 1호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조에도 보면 권농 행사의 왕들이 이렇게 많이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농학자들은 농본주의란 농업을 입국의 기초로 삼고 농민 혹은 농촌을 사회조직의 기초로 삼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의 한 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농본주의는 농업과 농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농경 문화에 살던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농본 사상 왜 필요한 것입니까? 농학자 중에 장강렬 교수는 이제껏 농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연구는 있었지만 철학적, 도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이 산업과 과학 기술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농경 문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농학자 이은웅이 번역한 농업 철학 서설의 서문에 보면 필자들은 농업이 철학이나 신학으로부터 무시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시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역사 대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농업 철학 서설의 책에 보면 원제목이 Roots in the Soil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입니다. 이 필자들은 이렇게 지은 까닭을 제목을 이렇게 지은 까닭을 오늘날 산업기술 문명은 본래 그 근간이 흙이고 자원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흙은 산업, 도시 문명, 인류 문화가 번창할 수 있는 부의 토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연 자원을 연결해 주는 일, 그 농업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농민이죠. 문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농업 철학 서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노 유킨토라는 분도 농업이 쇠퇴하면 국가는 멸망하고 그 문명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인류 문명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현재 인류 문명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태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 파괴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학자들은 농업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Sustainable Agriculture,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농업 기술과 환경을 조화시켜 현대 농업의 부작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농약과 비료 투입 등으로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생태계의 물질 순환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회복 불능 상태로 가져오는 것을 막지 않은 뜻이겠죠. 농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은 인류의 문명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루어지는 산업적 농업,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주로 산업적 농업에서 나오는 거죠. 땅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을 위태롭게 하죠. 이에 농학자들은 앞서 말했다시피 지속 가능한 농업, 유기농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생명 농업의 농적 삶의 토대가 되는 생명 농업을 뜻합니다. 농학자들도 이렇게 생명 농업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철학, 농업 사상을 말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사회학 교수 김종도 교수는 산업적 농업, 간행농업이 세계 식량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업농업으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적 농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투입하는데 이는 모두 화석연료로 만듭니다. 흔히들 이렇게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류가 이게 먹고 있는 이렇게 산업 농업이 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농업이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농기구, 영농에 사용되는 에너지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입니다. 산업적 농업으로 생산되는 먹거리는 생산된 지역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소비되는데, 이때도 먹거리 운송을 위해 화석연료가 사용되죠. 이렇게 되면 이걸 푸드마일이라 그럽니다. 식품이 생산돼서 식탁에 오를 때까지 이동한 거리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 있기보다는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푸드마일이 짧은 지역 농업은 쇠퇴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 기후 위기도 있고 해서 로컬 푸드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공장식 축산에서 가축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산업적 농업은 땅을 산성화, 사막화시키므로 지속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워져요. 건국대 경제학의 윤병선 교수도 산업적 농업이라는 표현은 현대 농식품 체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산업적 농업의 대안으로 그래서 농업의 자립 구조를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생겨났는데, 이걸 대안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농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친환경 농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재생농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도 합니다. 저투입 농업이라고도 하고, 자연농업이라고도 하고, 생태농업이라고도 합니다. 순환농업, 생명 역동농업,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과학자들도 농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농업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명 농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신학자들은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한국 신학자들은 농신학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농민신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농민신학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농민신학을 왜 얘기하냐면, 그 신학자 중에 박동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구약성서학 교수인데, 그 교수에 따르면 농업과 농민의 문제가 교회를 넘어서 온 누리가 함께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생태학적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동안 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위기라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동훈 교수는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우리 이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곡되어 있다는 증명이 뭐냐면,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무시해 왔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농민신학을 말하는 학자는 박동훈 교수 말고도 이정배 교수, 조신학자 이정배 교수도 농민신학은 성서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자연을 상호관계적으로 묘사하는지를 통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자연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정배 교수는 농사를 산업 문명에 맞서는 거룩한 몸짓으로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은 자연의 리듬, 창조 질서에 따라 농사 짓는 농민의 삶을 지지하고 옹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CR 사상연구소 소장 박재순 교수도 공동체를 위한 농민신학을 말하는데요. 그도 농민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자연이 화해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생명 공동체의 근본은 농사이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생명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 신앙을 주장하는 세 신학자 모두 농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가 온전히 보존된다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말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껏 한국 신학에서도 농민 신학이라 그러니까 농민만이 이제 그 신학에 포함되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업과 농촌 이 모두가 포함된 농적 삶의 회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농적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삶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농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농의 나라, 농적 삶을 위한 신학이 농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농민만의 신학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농적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신학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농신학을 말하면서도 전 남방구 소농의 입장에 있을 때 보편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농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마마두 시스코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1970년대 말에 마을 농부들과 더불어 최초의 농작물 생산자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합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세네갈 전역으로 퍼져갔는데요. 마침내 서아프리카 농민과 농업 생산단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이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강력한 농민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 대표가 마마두 시스코였는데요. 2008년에 시스코는 범아프리카 농작물 생산단체 결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2005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개발위원회 위원장이자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이사회 의장, 장 페데르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는 세계 자본의 용부형으로 전락한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과 무기력한 국제기구들을 상대로 끝없이 전투를 치르는데요. 그는 제네바와 브뤼셀, 뉴욕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석상에서 농기업들을 비호하는 소국 북반구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나갑니다. 장찌글러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렸고 지금도 스터디셀러로 되어 있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장찌글러가 시스코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그가 몹시 납담하여 불행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장찌글러는 시스코의 모습에서 시스코의 유일한 저서의 제목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아니다. 시스코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농부가 아니라는 말은 아프리카 농부들, 소농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빈민으로 기아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농부라는 신학적 진리, 신학적 명제는 그들에게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농부라면 자신들과 같은 농민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농부들은 천시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싸우는 상대는 북반구 도시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다국적 농기업들입니다. 그들은 근대 문명 생활의 축으로 이윤을 벌여들이죠. 오늘날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북반구 도시민들은 아프리카와 같은 남반구 소농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황영선 교수가 말했던 참여해야 된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하죠. 그럴 때 그때부터 기독교의 신이 농부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고백은 시작될 수 있고 진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스코가 바라는 것도 더 이상 서구가 원조에서 그들의 삶이 지속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장찌글러가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서구의 원조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급과 자치가 가능한 농적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신앙은 시스코가 꿈꾸는 농적 삶을 지향하고 그리고
저는 남반구 손홍의 눈으로 기독교 성서를 새롭게 해석해야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 농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신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철학자들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의 철학 분야에서도 농철학이라는 말은 없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농업 철학도 농학자들이 주로 얘기했고, 한국 철학자들도 농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21세기 동양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2005년에 출간했는데 60개 키워드로 여는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60명의 한국 철학자들이 동양 철학에서 다루는 기와 같은 개념과 심지어 우리 시대의 사안인 인공지능 같은 주제도 거기 있는데 농업은 주제가 없어요. 60개 항목에 농업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농을 철학적 주제로 이렇게 방점을 둔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고려대학교 김영애 교수로 계셨던 김충렬 교수는 21세기와 동양 철학이라는 글에서 오늘날 산업 문명은 인간 생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경 문화의 요소를 질식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태학적 위기가 발생된 것이죠. 한국 문화를 비롯한 동양 문화 일찍부터 농경 문화의 축에서 생성되어 왔습니다. 동양 문화는 다 농에서 문화가 생성된 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농의 물질 생산과 생활은 농경 문화를 형성해 왔고, 그 토대 위에 인간과 자연의 질서는 삶에 관한 사유와 인식 체계를 설정하는 윤리 도덕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과 자연의 질서, 그리고 삶에 대한 사유와 인식 체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충렬 교수는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농적 요소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적 요소를 되살려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좀 더 진전시킨 내용들은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21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이제 철학사가 풍우란이라는 유학자는, 이 사람은 유학자들의 우주관과 인생관은 농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자들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운명은 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펑유라는 유학은 농의 염원과 영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학자들은 소농의 눈으로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텍스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고전들 말하는 거예요, 농적 가치와 농적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농적 요소를 새롭게 발견하려면 오늘날 동양의 고전은 생명농업의 어떤 토대, 농경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생명농업의 토대를 둔 소농의 삶에서 이렇게 농사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명예교수 윌리엄 시오도 드베리와 뚜에밍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있죠. 이 두 학자 모두가 주목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웬델베리입니다. 이분은 농사짓는 농부이면서 문명 비평가입니다. 그가 쓴 책은 소농 문명의 뿌리인데요. The Unsettling of America입니다. 원서 제목은 어떤 거냐면 미국이 흔들린다,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이승열 교수는 이제 소농 문명의 뿌리라고 이렇게 책을 번역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드베리라고 콜롬비아 명예교수는 자신의 논문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두 가지 주장의 논쟁력 근거라는 논문에서 웬델베리의 소농 문명의 뿌리의 내용 길게 언급합니다. 드베리 이 논문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유교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교와 생태학에 관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웬델베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래서 웬델베리의 어떤 글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The Future of Agrarianism이라고
이렇게 농사상의 미래라는 이렇게 포럼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어떻게 열리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웬델베리 사상을 중심으로 어그렐리언이즘, 제가 여기 나오죠?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 사상을 소개하는 사람은 현재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아마 제가 아마 이 사상을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는 있는데 이 사상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학자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강연은 아마 이 어그렐리즘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어그렐리언이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웬델베리 사상을 중심으로 어그렐리언이즘, 이걸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렇게 농경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농업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농사상, 농주의로 번역하자라는 거죠. 예. 볼 때 이제 웬델베리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어그렐리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델베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농사는 산업주의에 반하는 어그렐리언이즘에 의한 농사, 농사상에 의한 농사다. 진정한 농사는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적절히 쓰고 잘 돌보는 것이다. 산업주의와 어그렐리언이즘의 사이의 논쟁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간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가 농업과 토지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벌신 창조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정반대로 나누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델베리가. 그러니까 웬델베리에 따르면 어그렐리니즘, 농사상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적절히 쓰고 잘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농사는 바로 땅을 살리는 농사, 생명농업, 생태적 농업,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농업이 가능하겠죠. 대규모 기업 농업, 산업 농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농으로 가능하죠. 웬델베리가 지금 자기 손자까지 같이 아마 살고 있죠. 그래서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베리는 웬델베리 책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면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웬델베리의 사상에 관해서 학자들이 쓴 책들은 번역되고 있지 않은데, 좀 있으면 아마 영문학에서 아마 번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베리는 생명농업의 토대를 둔 소농의 입장은 산업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는 농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농사상의 미래라고 컨퍼런스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컨퍼런스 했던 내용을 이제 The Essential Agrarian Leader라고 그 책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책을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 듀크 대학의 이제 신학대학원의 노아 워즈바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어그렐리니즘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이걸 다 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델베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농사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민만의 것이 아니고, 요 뒤에 예를 들면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그렐리즘은 우리가 지구, 땅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생태과학적 원리,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 인간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학문의 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 켄터키 대학에서는 어그렐리니즘에 대한 농사상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어그렐리언이즘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렇게 농경주의 이렇게 번역했지만, 카토 사도미치라는 일본 학자가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농적 생활주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글을 보면서 저는 농적 삶을 위한 사유라고 이렇게 좀 옮겨 보았습니다. 예, 옮겨 보았고, 이분은 이제 웬델베리만 가지고 이제 글을 이렇게 농적 생활주의라고 얘기했고, 저는 좀 더 이렇게 동양 고전과 기독교 성서를 중심으로 농적 사유를 좀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그네니즘을 농적 생활주의보다는 이렇게 생태 사상이 우리 시대 대안적 사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사상, 농주의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학자들도 많습니다. 한국학자들도 한국에 이제 이병철, 윤구병, 청규석, 김종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제도권을 나온 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윤구병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원래 이게 충남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지금 농사 짓고 계시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적 삶, 농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렇게 강조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윤구병 교수, 지금 농사인 윤구병 교수의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농비가 따로 필요 없는 농사, 생활비가 최소한으로 드는 생활 양식. 자연이 큰 스승이 되고 마을 어른이 작은 스승이 되어 아이들에게 삶에 필요한 정보를 실천을 통해 얻게 하는 교육, 작업 경제 터전에서 꼽히는 기르는 문화. 이것만이 기초 생활 공동체가 길게 살아남는 길이요. 마침내는 땅도 살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들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얼핏 보기에 30년 전으로 퇴보하는 농사법, 생활 방식을 고집하게 하는 동기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왜 철학 교수를 하다가 생태농업, 생명농업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농업을 토대로 둔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석 선생님, 대구 한살림 대구 공동체를 만든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생명농업이 중요하고 소농들의 마을 공동체 말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와도 연결해서 글을 쓰고요. 그리고 김종철 교수님은 이렇게 농촌 문화를 얘기합니다. 윤구병 교수 제가 글을 이렇게 PPT에 넣었네요. 네.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있고, 정규석 선생의 글도 제가 PPT에 넣었네요. 네. 이분도 요렇게 했습니다. 김종철 선생님 이야기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이대로 가면 파국에 직면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산업기술 문명의 진로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게 농업 문화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새로운 대안적 문화는 어차피 농적 문화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모두 실제로 농사를 짓든 아니든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라는 유한 체계 속에서 생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운명이라고 할 때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 것이 되려면 재생순환이라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 이게 저는 농축 삶이라고 보는 거죠. 떠나서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농적이라는 것이 결국 생명농업을 중심으로 한 삶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농적 삶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김종철 교수는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철학의 중심에 농이 있어야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배웠는데요. 이분의 이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농의 어떤 사상의 가능성, 농의 철학의 가능성을 이렇게 사유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는 시도를 제가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상의 이제껏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것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이라는 한 글자는 이렇게 농업, 농민, 농촌, 삼농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농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농이라는 한 글자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인류는 이제껏 농적 문명을
인류는 이제껏 농적 문명을 통해 지속되어 왔는데 근대 산업 문명으로 인해 지구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농의 중요성과 농적 삶의 회복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농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생태농업과 전통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생태 위기 속의 농업의 문제에 천착해온 농학자, 사회과학자, 경제학자들은 모두 산업적 농업에 대한 생태농업을, 생명농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유기농업을 이렇게 음식을 또 먹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죠. 윤리적 이렇게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북방구 도시민의 산업적 생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은 우리의 농적 경험의 부재가 생태적 인식의 망각을 가져왔다 주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구 위기를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농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농의 경험, 우리가 자연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꽃놀이 가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자연의 정원을 걷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흙을 만지고 이게 이렇게 농작물 심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태적 감수성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농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관계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못했지만 이게 유수의 명문 신학대학원들에서 지금 요즘 학교 안에 옥상에서도 이렇게 생태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유치원에서도 생태 텃밭 많이 가꾸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생태적 감수성을 위해서 텃밭을 많이 가꾸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생태적 감수성과 이게 생명의 감수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인간 근원적 어떤 이렇게 감각이랄까요? 이렇게 그런 걸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농적 삶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생명농업의 토대를 둔 삶이고, 그 생명농업은 소농들의 마을 공동체에 기반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건 정규석 선생님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명농업이라는 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농들의 어떤 이렇게 규모에서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 농민 신앙을 개진하는 신학자들은 농적 삶을 통해 하나님 창조세계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농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문명 비평가이자 농사꾼 웬델 베리의 사상,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 어그렐리언이즘은 생명농업의 토대를 둔 소농의 눈으로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농적 사유와 농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어그렐리즘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의 영문학자들이 농업주의, 농경주의라고 번역하는, 저는 농사상, 농주의라고 번역하자라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농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학자들은 근대 산업 문명 생활 방식의 대안으로 농적 삶을 제안합니다. 어그렐리언 라이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농적 삶이라고 이렇게 제가 모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사상의 방향을 제가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제가 제안해 보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사상의 출발점은 남반구 소농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농의 몰락이라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기아와 지구 환경 파괴의 시금석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의 삶에서 지구 환경 파괴와 인류의 기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그대로 남반구 소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남반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올라가가지고 유럽의 난민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 속에서 현대 철학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남반구 소농이 자급과 자치를 이루는 삶이 바로 농적 삶이다. 남반구 소농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인간다운 삶, 농적 삶을 살아갈 때 북방구 도시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살아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북방구 사람들은 이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의 희생을 이렇게 눈 감으려고 합니다. 북방구 도시민의 산업적 생활 방식은 남반구 소농과 땅의 희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의 신학자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아까 황명성 교수 같은 분도 참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농사상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북반구 도시민은 먼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회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공정무역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커피랄까, 또 이런 여러 음식들 가운데 남반구 사람들에도 피가 서려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땅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을 회개하고 농적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적 삶을 옹호해야 우리 사회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태학적 위기 시대에 농적 삶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적 삶을 위한 사유는 아직까지 이러한 글들이 많이 없는데요. 남반구 소농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고전을 읽고 좀 이런 글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이게 아마 서구나 아마 일본에서는 아마 그런 시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농민의 입장에서 동양 고전을 읽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렇게 그걸 어그레리언 리더, 농적 읽기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농사상 이런 새로운 어떤 이념, 생각, 사상을 소개했는데요.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이렇게 생태주의와 맞물려서 많이 아마 이렇게 퍼져나가고 아마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것으로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